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또 깊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 지구 온난화로부터 대체 누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보통 이런 질문에는 과학적 데이터나 정책 대안 이런 게 따라오기 마련인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한 강연의 일부인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기후 위기라는 이 현상을 파고들어서요. 그 원인을 뭐랄까 인간의 삶의 방식,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 내면의 문제에서 찾고 있거든요. 아, 내면에서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이 기후 문제라는 거대한 이슈를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네, 좀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보통 우리가 기후 위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든가. 그렇죠. 화석연료 사용 중단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 강연 자료는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든 그냥 놔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네.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과학적 증거라든가 기후 재앙에 대한 경고를 그냥 무시하자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의 초점을 완전히 잘못 맞추고 있다는 어떤 더 깊은 뜻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물론 기후 재앙의 심각성을 부정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다만 문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서 보자는 거죠. 이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네. 비유하자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환자한테 해열제만 주는 건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상만 완화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그런 외부적인 현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지목하는 진짜 원인, 그러니까 그 병의 뿌리는 대체 뭔가요? 한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요? 네. 인간의 끝없는 욕심.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분별하게 석유를 시추하고 더 편해지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는 남을 짓밟고 파괴하려는 그 마음. 아, 바로 그 마음 자체가 지구를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가 곧 우리 인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뭐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개인의 욕심 문제로만 보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너무 크지 않나요? 아,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 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아무리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살아도 저 거대 기업이나 국가가 계속 탄소를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거든요. 이 자료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해요. 오, 그런가요? 네. 그 거대한 시스템 역시 결국은 뭐냐? 개개인의 욕심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죠.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그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내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세상이 좋아지기만 바라는 것, 이것만큼 큰 모순은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다면 해결책도 당연히 거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인류의 문제를 왜 하필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국가와 연결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가 아주 대담하고 독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대목이죠. 인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고목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고목나무요?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대한민국을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인류라는 나무의 뿌리라, 와,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자칫하면 엄청난 국수주의나 뭐랄까 선민 사상처럼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엄청난 비유를 하는 걸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감에 있어요. 책임감? 네,
생각해보면 나무의 뿌리가 줄기나 잎보다 뭐 잘라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뿌리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 전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나무를 굳건히 지탱하는 거거든요. 이 자료의 논리는 바로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야 할 뿌리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인류 전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와, 정말 거대한 사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기도 해요. 경고라고요? 만약에 뿌리가 썩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전체가 말라 죽겠죠?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뿌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냥 방관한다면 결국 인류라는 나무가 죽고 뿌리인 우리 자신도 공멸하게 된다는 거죠. 아, 개인의 올바른 삶이 곧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관점인 셈입니다. 그 엄청난 의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그 사명의 근원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뭐랄까 기상천외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를 크게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시기입니다. 진화의 시기. 네, 인간이 너무 미약해서 스스로는 뭘 할 수가 없고 오직 자연의 이끄심에 따라서 발전해온 시기, 그걸 말하죠. 이 자료에서는 이 진화기가 인류 전체 발전 과정의 한 30% 지점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0%에서 끝났다. 그리고 그 진화가 끝난 뒤에 벌어진 1, 2차 세계대전을 나무의 가지를 치는 전지 작업에 비유를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섬뜩하게까지 합니다. 아, 그렇죠. 수천만 명의 목숨이 사라진 인류 최악의 비극을 이렇게 차갑고 비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인 비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께서 느끼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여지가 충분하죠.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저희가 이 역사관을 옹호하거나 이게 맞다 틀리다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저희는 그저 이런 독특한 틀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를 청취자님과 함께 그냥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적 갈등이나 이념 대립의 결과로 보는 일반적인 역사관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 자료는 세계대전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다고 설명하는 건가요? 인류라는 나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하게 자란 가지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가지를 정리한다. 네. 너무 잘났다고 뽐내는 가지, 혹은 병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일종의 대수술이었다는 거죠. 대수술이요? 이 전지 작업을 통해서 세계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그리고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정리되었다고 이 자료는 주장을 해요. 정리되었다는 표현이 주는 그 냉정함이 있네요. 그런데 왜 하필 한반도 인구를 3천만으로 딱 특정하는 걸까요? 바로 그 시점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 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바로 그 구호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전지 작업 이후에 새로운 출발선에 선 3천만 동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었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역사의 점들을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끼워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지 작업, 그러니까 역사적 대청소가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요? 바로 베이비붐 시대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베이비 붐 시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때 태어난 세대는 단순히 전쟁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나 이전 조선의 후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인류,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죠. 낡은 부대에 새수를 담을 수 없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틀 안에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할 그 홍익인간의 사명을 띤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났다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서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정말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선수들을 그냥 경기장에 던져놓을 수는 없었을 텐데요. 이들을 그 엄청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켰다는 거죠? 이 자료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지목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아,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긴 해요. 그쵸?
6.25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다른 무엇보다 학교부터 지었다는 건 이게 일반적인 국가 발전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뭐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었다기엔 너무나 절박하고 전 국가적인 노력이었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는 파고드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은 단순히 문맹을 퇴치하고 산업 역군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할 새로운 리더들, 즉 홍익인간들에게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명차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수의 지배계층, 양반이나 사대부만 글을 배우고 나머지는 문맹이었던 그 조선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가능성을 갖게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굶주리면서도 연필부터 쥐어준 그 이유를. 바로 이 사명 교육에서 찾고 있는 거죠.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 살던 나라에서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과학적 질문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삶의 태도와 욕심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과 교육의 의미까지. 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네요. 네, 그랬죠.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지구를 구하는 해법이 무슨 새로운 기술이나 국제적인 정책 협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을 바르게 살고 인류의 뿌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나 제도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의 독특한 관점을 따라가 보면서 이게 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기나 하는가? 이 독특한 역사관이나 철학적 틀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던지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만약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국가의 정체성을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중대하고 필연적인 사명이나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